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선성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탄핵 정국 이후에 계속해서 찔러대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기록하자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약간씩 거짓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까지 추락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았으면 11%에서 단자리로 보통 내려갑니다. 한 8%, 9% 내려갔다가 4%까지 떨어지면 빼도 박도 못하게 탄핵을 시키는 이런 계획을 아마 좌파에서 짰을 가능성도 있지만,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면서 극기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야당 좌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당황한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정면이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지 51%,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이 아니겠는가? 제가 분명히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의 지지율 이런 걸 뻥튀기 보도를 하면 그 전부 다 범죄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 다음 주 정도면 55% 아니면 60% 정도 나오면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지지율 고공행진 현상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을 다수의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셋째, 공수처 서울 서부지방법원, 검찰 현재까지 위법과 불법, 초법적 행위를 자행해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이 행태에 선량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 판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겁먹고 여론조사 기간을 급박하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발을 하느니 하고 급박을 했었는데 반드시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돌아선지라 그건 안 먹힐 겁니다. 지금까지 저거들이 지금 불법 탄핵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깔끔하게 우리가 이제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 시간을 땡기고 조기 대선을 하겠다, 뭐 개헌을 하겠다, 전부 이런 것들이 한통속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강경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르고 당했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2030이 깨어난 것은 탄핵이 잘못됐음을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 선포는 192석의 거대 야당의 다수의 입법 폭거와 무려 29번의 줄탄핵에 따른 국정마비,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 이런 것 등으로 빚어진 이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조치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좌파들 꿈은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잦은 탄핵 심리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의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2월 4일에 있었던 5차 변론, 이것이 탄핵 심리의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 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어쩔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은 변호인이 질의하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아니다 맞다. 그러면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초지일관 그 단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워딩이. 그러나 헷갈리듯이 뭔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말이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중심의 두 인물,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박종건 전 육군 특수사령관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이 취지의 진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종건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결국 불을 지폈던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난데없이 내란죄가 튀어나온 이유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는 박선원도 아마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장원은 민주당 박선원에게 건넨 쪽지를 통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청구로의 급진전의 방아쇠를 당긴 인물이고, 박종건 또한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여기에 휘발유를 부은 인물입니다. 일단 홍장원과 박종건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아니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마치 소설을 쓰듯이 답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말바꿈 등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지적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탄핵의 판은 기각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의 벽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고 거짓의 벽이 쓰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 6차 변론을 통해서 서서히 그 증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만약에 내란 수계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킬수록 국민들 머리에는 내란을 말하는 자가 바로 내란 수계라는 인식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뺐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를 빼고 내란 수계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70~80%를 차지하는 내란죄가 빠져버렸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수사가 불가능한 내란죄로 엮기 위해서 형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 직권남용죄를 이용했지만 이걸 검찰이 빼버렸으니까 탄핵은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위원회 서부감정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꼭 봐야 되겠다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두 번에 걸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감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 더더구나 대법관들도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까버리면 100% 문제가 나올 거란 거는 담당을 했던 대법관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빼박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는 이유는 그게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완전히 탄핵 정권 역전이 돼서 선관위가 거기에 해명조차도 못하는 이런 종류의 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직선거법상 225조인가 거기에는 부정선거, 선거와 관련한 쟁성은 180일 이내 모든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단심제로 만들어 놓았는데 대법관들이 얼렁뚱땅 시간을 때우고 질질 끌다가 180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 제대로 검증조차도 안 하고 126건을 모조리 모아서 한꺼번에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도 다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정선거에 서버 감정 신청이라든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감정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혐의 없다, 모든 걸 기각됐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의 판결을 앞세워서 뒤로 도망을 다니거나 아니면 재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무슨 대법관들이 나서고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건재에 돌아오신다면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관련자들하고 전체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세월호 진실규명위원회처럼 부정선거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 100% 부정선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한 표, 두 표 그런 건 실수로 나올 수 있지. 그런 건 잘못해서 나올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의 주권은 단 한 표도 귀중한 겁니다. 한 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 표 때문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흉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되든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자들을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기초가 돼야 사전 선거를 없애고 당일 선거, 당일 수개표를 한 자리에서 끝내는 이런 선거 제도를 다시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지금 식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편 대통령은 평생 가도 임기를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중간에 탄핵 과정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난장판 되는 꼬라지를 매번 선거 이후에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뺀 국회, 직권남용죄를 뺀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헌법재판소,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꼼수 탄핵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헌재 6차 변론에서 있었던 정영식 재판관과 박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질의응답을 제가 원문 그대로 옮겨와서 여러분들에게 단답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질의응답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구나. 지 생각을 가지고 그걸 현실화로 만들었고 서로 간에 그런
주고받은 얘기들을 지 스스로 판단하고 부풀려서 이런 문제가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기자였으면 잘했겠어요. 전곡을 들이찌르는데 아유 놀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특수전사령관 정형식 재판관 요건 뒤에 존칭은 좀 생략을 하고 좀 시간을 축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와라고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의는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톤다운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각종건 맞습니다. 정영식 정확합니까? 각종건 네. 정영식 150명 얘기했습니까? 각종건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정형식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각종건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정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하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각종건 당시에는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형식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정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각종건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정형식 지금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각종건 150명은 그렇습니다. 정형식 들었다고요? 각종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형식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각종건 예 맞습니다. 정형식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각종건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정형식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정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정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각종건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그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각종건 네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식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각종건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형식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각종건 거기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형식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각종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영식,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박종건, 네,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정영식, 아니 정인이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얘기가. 박종건, 네. 정영식,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박종건,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정영식, 인원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박종건,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정영식,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박종건,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영식,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박종건, 제가 표현한 내용하고 말씀이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영식,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박종건, 150명 얘기는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영식,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들어보니 박종건, 그건 김영현 전 장관하고 했던 얘기고 대통령님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정영식, 그럼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까? 박종건, 네. 그때 당시 제가 나중에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정영식, 아까 말한 그 내용. 박종건, 네. 정영식,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정영식 재판관이 그 말의 신빙성을 지금 따져 물으니까 잭소리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생각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눈으로 보지 않는 걸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상상으로 얘기한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의원 인원 정영식 박종건에 왜 말을 바꾸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박종건이 바로 진실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박종건이가 대통령 얘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채널에도 박종건 오락가락 진술, 의원 아니라 인원이었다. 얼마나 골 때리는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거요. 그럼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 이거는 세상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탄핵 핵심 사유 끌어내려놓고 흔들리는 박종건의 진술. 드디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저물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각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국민들이 대거 강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헌법재판소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 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이념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뭐 다 떠나서 오로지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건 100% 탄핵은 기각돼야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실들이 얼마 안 나면 탄핵 심리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판단건데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자신의 거짓말을 어찌할 바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 전체를 신변보호를 경찰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5차 변론에서부터 탄핵 정국은 인용해서 기각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저울도 기울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울기 위해서는 내일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아니 천만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은 물어볼 것 없고 진실이 이기는 이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뭐 밖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몸 관리 잘 하시고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